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농장에서 농장주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농장에서 탈출한 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이 농장에서 곰이 탈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기.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현실에 맞닥뜨린 2030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욜로족을 자칭하던 청년들의 180도 달라진 모습을 점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한 농장주 부부가 사육하던 곰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곰이 탈출한 건 이번이 세 번째였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탈출에도 어떻게 천연기념물인 반달 가슴곰을 계속 사육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곰을 사육했다는 농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곰을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열악해 보이는 이 사육장에 곰 3마리가 있었던 건데요. 사살된 곰의 혈흔과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 당시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거기 농장에 가서 한번 찾아봐 달라고 저희는 그렇게 갖고 출동을 했거든요. 이제 랜턴을 들고 수색을 시작했는데 곰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찾아왔던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저 중간문 열려가 있었는 거 조문에서 네. 아저씨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가 연락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그 곰한테 사료를 주려고 올라왔는데 농장에 가신 분이 갑자기 또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아주머니께서 올라와가지고 깜깜하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체 이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료를 주시려고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사료를 주기 위해서 열었던 사육장 문 때문에 곰이 밖으로 나와서 농장주 부부가 공격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탄피가 좀 남아있거든요. 결국 농장주 부부는 목숨을 잃었는데요. 곰 3마리를 사살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살이 됐죠? 혹시 아세요? 한 마리는 한쪽에 2마리는? 계곡 쪽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요 원저리 같은 데 보니까 멀리 떠나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탈출한 곰 3마리 중 2마리는 사육장 인근을 배회하던 중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마리는 사육장 내부에서 사살됐는데요. 곰이 있던 자리엔 혈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육장에선 폐사한 동물의 흔적도 남아 있었는데요. 여기도 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막아놨네요. 대체 농장주 부부는 무슨 이유로 곰을 키웠던 것일까요? 그럼 이분 곰을 왜 키웠다 그럽니까, 근데? 그게 잘 저도 모르죠. 이유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농장 주인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원체 동물을 좋아하셨습니다. 쓸개라든가 그런 농담 관련해서 뭐 사업을 하셨나 싶어가지고요. 그런 사실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어저께도 그 사살된 곰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다고. 전혀 설계 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말이고 뭐 당나이고 뭐 이래 있었던 거지. 단순히 동물을 좋아해서 곰을 키운 것 같다는 인근 주민들, 곰에게 다친 적이 있음에도 키웠다는데요. 이분이 한 달 전에 손을 다쳤어요. 곰한테 물려서. 사고 당일 또 병원에서 이식 수술하고 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식 수술요? 크게 다쳤군요. 네, 다른 맹수와 비교했을 때 사람에게 친근한 동물로 여겨지지만 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곰. 동물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반달가슴곰이 2가지가 있는데요. 옹담 채취를 하는 제수출용이라는 용도가 있고, 그거 이제 국가가 허가를 한 시설에서만 키울 수 있고요. 전시관람용은
전시를 하는 곳에서 키워야 하는데 전시를 하는 곳이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거기다가 곰을 키울 수 있게 해놨죠. 근데 이제 그 농장은 둘 다의 조건을 못 맞추고 이제 허가도 받지 않은 농장이었고요. 애완용으로이든 뭐든 옹담을 빼먹으려고 키웠던 그거는 중요한 쟁점은 아닌 거죠. 허가조차 받지 않았던 불법 사육장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무허가 시설인 거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들? 모르셨던 겁니까? 모르죠. 키우고 있다는 사실들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알았어요. 작년에 이미 한번 탈출을 했다면서요? 5월달에 나온 걸로. 위험한데요. 그때 좀 어땠습니까, 상황이? 그죠, 작년에? 그때는 뭐 피해가 없었으니까. 울산의 한 농가 주변에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나타나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2차례나 탈출했던 곰. 당시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살하거나 몰수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 곰이 탈출하고 이 벌금형을 받는 등 이 관할 군청에서도 이곳에 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몰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동안 계속해서 곰들을 방치했던 것일까요? 그러게요. 몰수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몰수 시설을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몰수는 좀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이 없어서 주인에게 돌아가는 실정. 곰 탈출 사건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이 보호해야 할 곰이 사육되고 있는 걸까요? 1980년대 곰을 증식시켜 재수출하자는 목적으로 정부가 권장한 곰 사육. 이때부터 사육곰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국제거래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곰 수출이 제한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곰이 증식하면서 농장주들이 손해를 입게 되자 정부는 웅담 채취를 합법화했는데요. 24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채취 기준을 2005년에 10년으로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웅담을 목적으로 한 불법 사육과 도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인데요. 집계된 319마리에는 불법 사육곰이 포함되지 않은 실정. 보호시설 운영도 시간이 필요한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곰 사육과 관련된 법안은 점점 곰 사육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이 조속히 도입되고 시행되어야지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데리고 온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늦은 밤, 적막한 도로 위로 울려 퍼진 날카로운 비명소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차에 친 여성을 내려다보던 정체불명의 두 사람. 여성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황급히 차에 올라탄 뒤 종족을 감췄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후송된 피해자.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까닭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 수 없는 상황. 유일한 목격자인 뺑소니 피해자는 아무런 진술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뺑소니 사고 발생 몇 시간 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얼마 전에 발생한 뺑소니 사건 말인데요. 그거 저희가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하러 왔다는 두 사람. 약 1년째 교제를 이어온 젊은 연인이었습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았습니까? 접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뒤늦게 경찰에 자수를 결심한 두 사람.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이 녹화돼 있었을 블랙박스가 고스란히 삭제돼 있던 겁니다. 자수 전 블랙박스를 지운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차로 사람을 치웠다고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CCTV도 목격자도 없겠다. 그냥 덮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사건의 양상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말았는데요. 피해자의 사망이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뺑소니 피해자분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이요? 죽었다고요? 형사님, 잠깐만요. 저는 운전 안 했어요. 뭐라고? 제 여자친구가 하도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자백한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너가 차로 사람을 치워 죽여놓고
이제 누명까지 난 덮어 씌우려고 해? 너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다 끝났다고. 자백하라고.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연인의 주장. 도대체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까?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던 연인이 이제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치상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돼 있고요. 치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은 어째서 진술을 번복했을까? 갑자기 말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죽인 죄까지 뒤집어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드라이브 시켜줄게. 차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오늘 아침에 부모님 여행 가셨거든. 짠! 아빠 차 타고 바람 쐬러 갔다 오자. 그렇게 시작됐다는 불안한 드라이브. 이제 막 면허를 따서 안 그래도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린 거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내려봐. 이봐요, 괜찮아요? 실수야, 나 못 봤어. 일단 가자. 너 뭐 하는 거야?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곧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 남성. 나 사랑하면 부탁 한 번만 들어줘. 경찰서에 가면 자기가 운전했다고 해줘. 그래 줄 거지. 차마 여자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데요. 남성의 진술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걸까? 여성의 집 인근 CCTV 감식 결과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인물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란 사실이 드러납니다. 앞선 진술과 정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 남자친구가 운전했다는 여성의 주장, 거짓 진술이었던 것으로 이거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해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술 냄새. 나 보고 싶었지. 얼마나 마신 거야? 나 얼마 안 먹었어.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너희 부모님 여행 가셨다면서. 나 너네 아버지 차 몰아보고 싶었는데. 술 마셨잖아. 안 돼.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가 말릴 틈도 없이 막무가내로 차 열쇠를 가져가 버렸다는 건데요.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너희 집 앞은 번화가여서 음주 단속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한적한 곳까지는 너가 운전해. 그렇게 외딴 도로에 멈춰선 차량. 여기서부터는 내가 운전할 테니까 나와봐. 사고 발생 지점부터는 남자친구가 차를 몰기 시작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제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난 거예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나 감옥 보내려고? 너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알겠어? 남자친구의 강요에 현장을 떠났지만 죄책감을 씻어낼 수 없었다는 여성.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야. 자수하자. 몇 시간만 있다가 가자. 나 술 먹었잖아. 남자친구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몇 시간 뒤에 자수하자고 했어요. 한 채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대립하는 두 남녀 사이의 치열한 진실 공방. 뺑소니 사건의 진범은 누군 걸까? 사고 차량 내부를 정밀 감식한 경찰.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해냅니다. 급정거하면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땀이라든지 혈흔이라든지 기타 타액 등이 유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량이라 하더라도 DNA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석 핸들에서 여성의 DNA가, 조수석에선 남성의 DNA가 검출된 상황.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범행이라고 언성 높인 여성. 뺑소니를 저지른 진범임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서 뺑소니 공범으로 전락하고 만 두 사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낳더라고요. 뺑소니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더는 감싸주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여자친구가 뺑소니의 진범이라며 그 전말을 폭로한 겁니다. 무고한 목숨을 빼앗은 그날의 질주와 비겁한 침묵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시기. 제때 멈춰서지 못한 비뚤어진 애정이 최악의 결별을 불러온 악수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는 다른 분위기였다는데요. 주말 핫 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지난 5일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12,000세대가 넘는 규모로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서울시 강남구와 맞닿아 있어 지리적 조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 기대가 컸습니다. 청약 통장 10만 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는데요. 그동안에 둔촌 주공 아파트는 분양성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입지도 좋고 12,000세대라는 데는 엄청난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런 단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침체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금리는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이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제 이게 바로미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모양이고. 그러나 청약이 시작되고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약 마감 기준이 되는 예비 당첨자 5배수를 세우지 못한 4.7대1 경쟁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재건축 사업 때부터 큰 기대를 모은 것에 비해서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지난해 3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아파트와 비교하면 굉장히 저조한 경쟁률입니다. 도대체 왜 청약 마감에 실패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값 급락으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크게 저렴하지 않아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비슷하게 작년 9억 5천만 원에 분양된 인천시 송도의 한 아파트의 경우 근처 아파트 가격이 최근 5, 6억 원대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4제곱미터 분양가 12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점 등이 낮은 청약률을 기록하게 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대 이하의 저조한 성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둔촌 주공이 미분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둔촌 주공 아파트가 미분양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이렇게 대단히 단지가 미분양이 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고요. 서울도 이런데 지방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다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분양이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아주 크게 경색이 될 거고요. 부동산 시장만의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전체적 거시경제,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맞물려져 있는 이런 또 금융시장의 얼개들이 다 같이 크게 경색이 되는 그러한 이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내외 시선을 사로잡은 우리나라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핫 아이콘으로 떠오른 선수, 주말 핫 키워드에서 만나봅니다. BTS, 오징어 게임, 그리고 조규성이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으로 새로운 한류 인기 대열에 오르며 외신의 큰 관심을 받은 조규성 선수.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가 지난 주말 SBS를 찾았습니다. 밝은 얼굴로 취재진을 맞아주는 조규성 선수.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생애 첫 월드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연속골을 넣으며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월드컵 한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한 건데요. 인터뷰에서 첫 월드컵 출전 소감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경기장이라도 밟고 싶다, 그냥 잔디라도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말했는데 더 이제 제가 잘 돼서 저도 진짜 놀랍고 지금도 그게 그냥 꿈만 같습니다. 네. 월드컵으로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조규성 선수. 지금의 그가 있기까진 부단한 노력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10대 시절 조규성 선수는 키는 컸지만 마른 체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몸을 키우기 시작한 건 군대에서였다고 합니다. 입대 후 꾸준한 훈련으로 공격수가 되기 위한 체력을 다졌다고 합니다. 골을 더 잘 지킬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 또 상대랑 좀 더 부딪힐 때 좀 더 그런 좀 쾌감 같은 게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 복귀 K리그에서 17골을 기록하며 득점 왕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월드컵 1차전 경기 후반 30분의 교체 출전에 큰 존재감을 뽐냈는데요. SNS 팔로워 280만 명을 넘기며 조규성아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유럽 구단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최근 여러 유럽 리그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선수들이라면 한 번씩 이제 유럽 무대를 나가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에게 좋은 기회가 오면은 그곳이 어디든 저는 가서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제 경기를 또 뛰고 진짜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진짜 대단하고 정말 멋진 무대구나. 다음 월드컵도 내가 진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조금 되새겼던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조규성 선수의 밝은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큰 돈을 모았다는 이들, 대체 얼마나 모은 걸까요? 28살입니다. 1억 3천 정도 모은 상태예요. 27살 소희 씨, 2년 만에 이것도 가능했다고요? 1억을 모아가지고 그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어요. 20대에 1억은 넘는 돈을 모으는 것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비결이 뭘까요? 제 비법은 무지출 챌린지였어요. 무지출 챌린지란 일정 기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에 매진하는 건데요. 고물가 시대를 맞은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라고 합니다. 27살 자취생 소희 씨,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뭔가요? 이거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예요, 이번에. 무지출 챌린지 덕에 올해 4월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1억을 모아가지고 그 1억으로 이제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이 세상에 내 집 하나가 있다는 게 엄청난 진짜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2년 만에 1억원 모으기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저축은 한 달에 수입의 94%까지 저축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 벌고 덜 쓰는 생활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엄청난 저축률의 비결, 편의점은 물론이고 배달까지 바로 직장 퇴근 후 병행한 아르바이트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자, 볼까요? 월세 등 꼭 필요한 생활비를 뺀다면 한 달 지출이 약 7만 원.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갈 곳이 있다면 외출하는 소희 씨, 열심히 향하는데요. 대체 어딜까요? 반찬 사러 가고 있어요. 반찬도 사요? 네, 저도 반찬 사 먹는답니다. 걷고 또 걷고,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나오지 않는 목적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이내는 저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교통비도 아끼고. 그런데 걷는 도중 연신 스마트폰을 봅니다. 지금 몇 걸음 걸었나 한번 보고 있어요. 걸음 수만큼 돈을 주는 어플 열심히 모으면 쏠쏠하다는데요. 먹거리 같은 거 살 때 할인받아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프티콘 같은 거 결제할 때 그냥 전액 결제해서 사용해버리거나. 45분을 걸어 도착한 반찬 가게. 그런데 고르기도 전에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드디어 선택의 시간. 너무 많이 고르는 거 아닐까요? 이거 차돌 떡볶이인데 저희 점심 때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따가 담아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tom까지 단골인가 본데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반찬값을 안 냈는데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제가 이제 포스팅을 해주는 대신에 받는 거라서 따로 제가 돈을 내진 않아요. 그럼 이것도 다 무료예요? 네, 맞아요. 2만 원어치 오늘 무료로 반찬 구매했어요. 2만 원어치의 반찬 모두 무료입니다. 푸짐하죠. 한 번 먹을 만큼만 돌고 나머지는 잘 나눠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한다고요? 식비를 한 달에 5만 원 이내로 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노력한 만큼 더 맛있을 것 같죠? 제공받은 만큼 후기도 꼼꼼히 작성을 합니다. 누구나 SNS 운영 꾸준히 하다 보면 가능하다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이제 제가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도 해주고 같이 정보를 얻고 있어요. 절약에 진심인 그녀, 무지출을 결심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때 정말 욜로였어서 버는 것보다 돈을 더 써서 신용카드도 돌려막고 휴대폰 요금도 미납되고 대부업체 대출까지 이제 받게 되면서 진짜 인생 골로 갈 뻔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과소비로 생긴 1,000만 원의 빚. 하지만 무지처리 결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빠가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돈이 이제 없으셔서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던 현실이 지금의 소희 씨를 만들었는데요. 좀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서 소비를 줄이고 무지출을 하면서 악착같이 계속 돈을 모아왔죠. 또 다른 주인공, 4년간 무려 1억 3천만 원을 모았는데요. 월급이 많았던 건 아닐까요? 대략 200만 원대 이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월급을 다 저축을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혜진 씨, 무지출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22번 정도? 무지출을 그 정도 했었어요. 네? 가계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텅텅 비어있죠. 한 달 지출이 고작 14만 원. 아니, 이게 가능한 걸까요?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좀 절약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혜진 씨의 무지출 전략, 외식은 금물, 식비를 최대한 아낀다고요. 점심 같은 것도 지금 지원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간식 같은 것도 지금 회사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탕비실에서. 사소한 수입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앱테크 하고 있어요. 앱으로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운 상자가 오는데 얘를 누르면 그 쿠폰 같은 게 도착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1원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최대 10,000원까지 되는데 지금 12월 한 달 동안 1,331원 벌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거의 햄버거를 사 먹어요. 햄버거 먹거나 편의점 가거나. 내 미래를 위해 시작한 무지출 챌린지, 비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된다는데요. 부수입 만들고 있어요. 개인 동영상 채널에 무지출 일상과 비법을 공유하는 혜진 씨, 부수입도 생겼다고 합니다. 한 200만 원 번 것 같더라고요. 4월 정도부터. 무지출 전략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개인 SNS 관리법. 이건 대체 뭘까요? 제가 인스타에 웹툰 연재하고 있는 게 있어서 부동산 공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시작했던 웹툰, 현재는 광고를 의뢰받아 작업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실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수입 창출법이라고요. 그 한 편 올리는데 저는 35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무지출 챌린지,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노동으로 버는 거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사회초년생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절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약을 좀 하기 시작했고 20대에 모은 큰 돈만큼 꿈도 클 것 같은 이들, 목표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뭔가 그 30살에 부동산 하나는 가져보자. 장기적으로 이제 50살 안에 100억의 자산가가 되겠다. 저는 40살까지 돈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은 백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1790년대 사람들은 치명률 30%를 웃도는 천연두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요. 당시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 젖을 짜는 사람들 중 소가 걸리는 전염병인 우두에 감염된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죠. 제너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뒤 이 소문이 사실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 직접 실험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백신의 시초가 된 우두법인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소에서 온 그 우두이기 때문에 헛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이것을 맞으면은 맞고 난 후에 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있어서 이거를 맞는 데 많은 저항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두에 대한 공포가 더 컸던 시대, 실험이 진행됐죠. 우선 한 건강한 소년의 몸에 상처를 내고 우두 환자에게서 추출한 우두에 고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상태를 지켜본 뒤 이번엔 천연두 병균을 이식했는데요. 그 결과 소년은 예상대로 천연두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후 면역 연구에 몰두했던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파스테르가 제너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라틴어로 암소를 뜻하는 바카를 따 백신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하네요. 현재는 바이러스에 대항해 인체에 투입하는 일종의
가짜 병원체를 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장티푸스나 콜레라, 패스트, 결핵, 소아마비, 홍역, 간염, 독감,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제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백신은 긴 역사 속 무서운 감염병과 싸워온 인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찾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을 개발 중이겠죠?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선 전 세계 연구자들이 백신을 개발한 덕분에 더 큰 확산을 막고 위드 코로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겨울이 무섭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왜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 건지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최연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림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확진자 수가 한참 유행할 때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든 것 같은데 왜 겨울이 무섭다고 하는 거죠? 예, 일단 올겨울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중증 환자하고 사망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확진자 숫자는 지난 2월, 4월 유행이라든지 여름 유행보다는 적지만 최근 들어서 사망 환자가 50명대, 또 중증 환자가 440명대까지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확진자 수만 체감이 되니까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게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저희가 중증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특히 무섭다고 느끼는 점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의 경향만 보더라도요,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가 300명대에서 한 400명대로 확 증가를 했고요. 또 특히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대다수가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60세 이상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연령군으로 나눠 본다면 60대에서는 1000명당 한두 명 정도이지만 한 80대만 되더라도 한 100명당 두세 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험군에 속해 있거나 또 고위험군 분들의 가족분들이라면 특별히 조심하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조심하고 대비할지는 잠시 후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올겨울을 고비로 또 얘기하는 두 번째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예, 두 번째는 재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계를 보시게 되면 10월 넷째 주에는 한 9% 정도의 재감염 환자가 있었는데 현재는 13%까지 이제 재감염 환자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염자 8명 중에 1명은 이제 재확진되는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감염되는 분들이 여러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재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재감염되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감염자가 더 위험하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이제 재감염자가 2.17배, 입원율은 3.32배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떤 재감염도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가을쯤에 12월이 되면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급증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면역력이 낮아진 걸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올겨울을 고비로 보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백신 접종 후에 2, 3개월이 지나면 항체가가 상당히 떨어지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2, 3개월 내 확진됐거나 또는 추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항체를 가진 국민 수가 1000만 명 정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현재 5명 중 4명은 코로나19 감염이나 중증화를 예방할 면역력이 매우 낮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감염자도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당연히 손을 자주 씻고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러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는 게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체내 면역력을 키우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가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의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오미크론과 초기 바이러스를 합친 두 가지의 항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가 백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변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오고 있는 단가 백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면역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감염에 대응해주는 중화항체라는 것이 기존 백신과 비교해서 적어도 한 3-4배 정도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12월 17일부터는 기존 백신을 이용한 3, 4차 접종은 이제 아예 중단하고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가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예, 사실 이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접종 의향이 있다가 35%, 접종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65% 정도 됩니다. 그 이유를 드는 부분들은 백신을 맞아도 감염됐기 때문에 또는 접종 이상 반응의 우려, 또는 이미 뭐 다 걸렸는데 굳이 맞을 필요가 뭐 있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네. 이제 이게 막연한 백신 두려움 또한 피로감 때문이란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가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면 아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아까 65% 정도가 백신 접종 의향이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 때문이 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 백신을 맞아도 뭔가 내가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우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사실 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적어도 단기간에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간 지속되는 예방 효과가 아닌 것뿐인 것이죠. 그리고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감염을 예방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고 이 효과는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좋고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사용하게 되는 이가 백신의 경우에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진 백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 백신에 비해서 예방 효과가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 백신에서 나온 결과기는 하지만 3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 보시면 중증 위험도가 전 연령대에 있어서 94.2%가 감소하고요. 특히 고위험군인 60에서 74세는 96.8%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량 백신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중증 예방 효과라든지 또한 사망 예방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코로나19에 걸려도 감기 정도로 지나가던데 백신을 뭐 좀 안 맞으면 어떠나. 맞아요. 네, 증상이 또 독감보다 약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분의 경우에는 운이 정말 좋으셨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상이 좀 경하거나 비슷하다고 해도 인체에 미쳐지는 영향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미크론이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에 비해서 적어도 5배에서 10배 이상 치명률이 높다라는 점을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분들이 중증까지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서 롱코비드에 해당되는 증상을 앓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감염된 분들이라면 이런 롱코비드의 증상 또 심혈관 질환 이런 위험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소중한 건강을 운이나 이런 것에 맡기시는 것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감기만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추석쯤에 확진되고 나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제 뭐 뭘 해도 안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뭐 백신도 맞았고 감염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도 더 만나게 되고 또 뭐 식사도 하게 되고 음주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고 또 실내에서 마스크도 막 벗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재감염되었을 때 중증 위험이라든지 사망 위험들이 더 올라간다는 보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해서 재감염의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일단 기본적인 생활 활동 조심해야 되고 또 백신 맞는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65% 중에 일부는 또 코로나 증상보다 사실 백신 부작용이 더 무섭다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내에서 접종 중인 이가 백신은 미국 FDA나 유럽 EMA 또 일본이나 영국 여러 국가에서 이미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승인을 받고 사용 중인 백신입니다. 또 기존의 백신하고 비교하더라도 이상 반응의 관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상 반응의 보고 사례를 보면 기존의 단가 백신을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적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대개 이상 반응으로 신고되는 것도 발열이나 몸살 이렇게 좀 비교적 가볍고 일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가 백신에 대해서 오해와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최근에 그 필요성을 느끼고 접종에 나서는 어르신들 늘고 있다고요. 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일단은 이제 11월 달 예방 접종에 비해서 12월 달 예방 접종률이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중증 위험이나 이런 사망 감소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을 알게 되시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반 60대 이상 연령대는 한 2배 정도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요양 시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접종률이 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 꼭 동참해 주셔서 적어도 50에서 60% 이상 접종을 꼭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가 백신 접종률을 보이면서 3,500만 명 이상이 이미 접종을 완료한 미국 같은 경우 분위기 어떤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한 회사. 겨울철 증가하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이가 백신 당일 접종을 신청 중인 권영출 씨. 제 나이가 지금 이제 60대인데요. 최근에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고혈압 그리고 당뇨에 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안하고 해서 이번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기승을 부리는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 긴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60세 이상 고령자, 각종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은 재감염됐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초 감염 시 병증을 심하게 앓고 건강이 손상된 상태에서 재감염되는 악순환이 치명률을 높이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죠. 실제 올해 2월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183명 중 891명이 기저질환자였는데요. 무려 9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접종을 오시는 분들이 물론 면역적으로 취약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족분들 중에 요양병원에 계신 배우자가 있다든지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경각심과 함께 증가 중인 이가 백신 접종률. 비슷한 시기에 이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 한때 접종률이 한국의 2배에 달했는데요. And I've received 4 COVID vaccines, the fourth one being the bivalent booster. I am high risk. I have asthma and sleep apnea. The bivalent booster, would make me feel safer knowing that I'm protected from the more serious side effects being a high-risk patient. I think it's individual choice, but for me, I don't want to take any chance, so I rather get the vaccine. 이가 백신 접종 시 28에서 56%의 높은 감염 예방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백신 접종 연령을 확대해 아동 이가 백신 접종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12월 2일 FDA가 또 승인이 나가지고 아주 어린 6개월 신생아들부터 부스터를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백신의 안전성을 지금까지 입증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심상치 않다는 LA의 분위기, 또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저번 달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굉장히 큰 명절인 땡스기빙이 있고 나서 안타깝게도 LA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서 코로나19 위험 단계가 다시 높음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더 활발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더 활발한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치명률을 낮추는 이가 백신 접종과 함께 한결 완화된 불안감. 실제로 65세 이상의 LA 거주민 32%가 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2세 이상 청소년 접종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18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12에서 17세까지 접종 연령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이 접종이 가능하고요.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당뇨가 있거나 또는 만성 질환이 있거나 비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확진이 됐던 분들은 언제 이가 백신을 접종하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 백신을 접종한 날 혹은 코로나 확진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90일이 지났다면 바로 예약 없이 당일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병의원을 찾으시면 바로 접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가 백신 접종 초기에는 이게 접종 권고 기간이 4개월 간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3개월로 앞당겨진 건가요? 예, 3개월까지 당겨진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 7주가 지나가면 이미 항체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접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은 이제 이미 2개월로 이제 당겨졌고요. 일본, 호주, 영국, EU에서는 이미 3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겨울 유행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중증 위험이라든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3개월로 단축해서 일단 빨리 이제 면역을 회복해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유로 3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네. 종류가 3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나요? 네, 이가 백신의 종류에는 초기 바이러스의 항원과 함께 BA.1 바이러스의 항원이 함께 들어있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초기 바이러스 항원과 BA.4,5의 공통 항원이 들어있는 화이자의 백신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체 형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가 백신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두 효과적인 바이러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사실 종류보다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접종 시기에 해당되신다면 늦지 않게 접종을 선택하시고 접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가 백신은 한 번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이가 다시 나오게 되면 추가로 더 접종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백신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가 백신은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특히 변이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BQ.1.1이라든지 XBB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의 개량 백신이 매우 충분하게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추후에 혹시라도 뭐 새로운 변이가 유행하거나 그러면 추가 접종 계획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개량 백신 접종으로 일단은 지켜갈 것 같습니다. 네, 접종 시 유의점은 기존 백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기존 백신하고 비슷합니다. 접종 당일에는 뭐 무리한 운동이나 과로, 과음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증상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해열 진통제 같은 것을 좀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접종을 하시고 나면 푹 쉬면서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열이 많이 난다던가 두드러기,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바로 가까운 병의원을 찾으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해외 여행객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해외 나갈 때 이가 백신 접종 이력도 인정이 되나요? 예, 일단 인정이 됩니다. 일단 네. 이제 여러 국가에서 뭐 PCR 면제 조건으로 예방접종 조건을 다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지만 그런 개별 사례들은 이제 정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일본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PCR이 음성이거나 또는 3회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 PCR을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가 접종을 맞은 것도 3차 이상의 백신을 맞은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행에 상당히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두 분 덕분에 이가 백신에 대해 몰랐던 것들 또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매서운 한파와 함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의 독감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들이 많은데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 있습니다. 네. 대부분 지역은 5mm 미만으로 예상되는데요. 경기와 영서에는 다소 많은 눈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좀 춥더라도 최소 하루에 3회씩 또 10분 이상씩 환기시켜주는 게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